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봅시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우리나라에 글쎄 뜬 인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90% 이제 물론 인천 제주 경선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일극 체제라고 다 얘기하고 뭐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만 이 민주당의 어떤 대표로서 확고하게 그 숫자로 보여줬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를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 금주에 뜬 인물. 저는 한명국. 한명국? 예. 대한민국의 여야 통틀어서 1당, 2당, 3당 대표를 예약해 놓다시피 한 세 사람 이름을 합성한. 한동훈. 예, 한동훈, 이재명, 조국. 아. 예. 근데 사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2석 의석 정당인데 3당인데 여긴 99.9% 나왔어요. 99.9% 노래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의미가 싶어요. 없는 숫자라고 봐요. 단독 출마했었잖아요. 아니 아무리 의미가 없다고 지금 99.9%가 지금 뭐 아프리카에 또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좀, 일부러 내부 조절해서 좀 한두 명 출마하기 위해서 좀 낮출 법도 한데 지지율을. 근데 한명국이라고까지 장명을 하신 걸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도 어차피 한 대표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최준 원장.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예. 조금 이따 그 얘기 좀 나눠보고요. 예. 금주의 진인물 최창렬 교수. 저는 김건희 여사로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 이제 소환이 있었고 12시간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물론 자진 출석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명품백 사건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알려진 거긴 합니다만 검찰에 소환이 된 대통령 부인은 헌 여사상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입니다. 예. 이 자체가 명예롭지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수탁에 나왔던 거라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자진 출석의 형식을 밟았다 하더라도 새삼스럽지 않은 일입니다만 검찰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 이건 어쨌든 간에 대단히 대통령 부인으로서 불명예스럽다. 그러면서 저는 진인물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자, 최진 원장 진인물. 그럼 전현희원 꼽았습니다. 왜요? 좀 맞고 뭐 다치기도 하고 예. 좀 일진이 상당히 좀 사나운 그런 한 주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그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과정 몸싸움 과정에서 얼굴도 보니까 좀 벌겋게 좀 닿고 좀 허리도 아프다고 그랬다는데 상당히 다쳤다. 그런데 꼭 그걸 떠나서 왜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 여성 정치인들은 최근에는 여전사 그러니까 싸움의 선봉에 서는 역할을 하는지 저는 좀 그 점이 좀 아쉽기도 하다. 조정자 역할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더 능력을 발휘할 텐데 이게 뭐 소프트웨어가 파워가 아니라 완전히 하드 파워 이렇게 추미애 의원도 그랬고 말이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요새는 세게 붙어야 그렇죠. 인기를 끄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참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여성 미국 같은 선진국은 여성들이 상당히 좀 조정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에 그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합시다. 아까 그 자진 출석 언급하셨는데 제가 접한 보도는 어쨌든 검찰이 그 소환을 해서 그렇죠. 그 출석해달라고 통보를 하고 거기에 응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경호상 이유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모처인 정부 보안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검찰청이 갖고 있는 안 가겠죠. 내가 보기에 거기로 서로 약속을 해서 간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소환을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응한 거죠.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어떤 식으로든 조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껄끄러운 듯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 안 보는 곳으로 조용히 불러서 조사를 끝내고 그냥 그 끝낸 후에 발표하는 이런 형식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9월 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소환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12시간 가까이 받았으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예. 뭐 상당히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의 이제 얘기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지금 또 청문회가 26일 날로 예정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이 사안이 조금씩 이제 사안의 본질로 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정치권에 이제 아주 핫한 쪽으로 이미 다 예정돼 있는 거긴 합니다만 서서히 가는 하나의 초반전의 그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12시간이나 조사를 했다는 것은 여론이 국민 눈높이가 아직도 싸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제이가 확실히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 대통령 뭐 여러 번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사과라든지 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놓쳐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12시간 조사를 했지만 국민들은 그럼 뭐가 뭔데? 좀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국민들의 눈높이는 맞춰줘야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또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조사한 걸로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나요? 결국은 이제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뭐 대통령실 행정관까지를 포함해서 명품백 관련해서는 뭐 최재형 목사도 불러서 조사하고 조사했죠, 다. 모든 조사를 다 끝내고 마지막 조사가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조사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조사죠. 그럼 이제 검찰은 이 지금까지 모든 조사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뭐 혐의 없습니다. 뭐 공소권 없습니다. 아니면 기소다. 뭔가 결론을 내야 하는데 기소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어떠한 결론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어떤 이게 분명히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김건희 여사는 설령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발표를 봐야지 할 것 같아요. 물론요. 근데 검찰이 근데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고 이왕 뭐 이제 소환 조사한 게 다 이제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기소한 결론이 아니라면 야당은 반발할 거라고요. 특검으로 가겠죠. 특검으로 무조건 가는 거기 때문에 수순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기소를 않는 한 말이죠. 저는 뭐 애당초 디올백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질질 끄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제 복잡하게 꼬였는데 뭐 어느 정도 경위를 분명히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디올백 문제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저는 매듭 지어질 수도 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지 이제 양평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는 중요한 게 명확한 진상 규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태도, 말하자면 민심을 좀 순화시키는 것이 그나마 여러 가지 정치권의 압박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차제 검찰 조사를 받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제 또 뭐 추가로 조사를 받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좀 낮은 자세로 좀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1차 관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줬다라는 게. 게다가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얘기가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까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말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돌려주라고 당일 지시했는데 그걸 행정관이 까먹었다고 하고 그것도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청탁금지법 이거 이른바 명품백 사건 이 부분도 절대 만만한 게 아니다. 이거. 저는 누군가 말하는 뭐 용산 비서실 행정관이 까먹었다. 이 전략을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누군가 참모가 제안을 했다면 그 참모는 바로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그 초등학교 수준의 대응을 한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염장 지르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이건 참 제가 봐도 너무 여처구니 없는 대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최진 원장이 좀 아까 표현을 그 명품백 사건은 뭐 그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네. 조금 아까 최창렬 교수도 얘기한 것처럼 정서상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나도 공무원 부인인데 나도 뭐 300만 원 받아도 되느냐. 그렇죠.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과를 못했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눈덩이를 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국민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사과만 하면 아주 낮은 자세 진정성을 보이면 이미 타임을 놓친 거 아니에요? 많이 놓쳤죠. 많이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아주 낮은 자세를 보이면은 충분히 이 사태 완화가 가능한데 이를 들면 아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겁니다. 양평땅 문제. 이런 문제는 디올백 문제와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양평땅은 지금 수사 대상은 아니죠. 현재 예, 아직까지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아닌데 네,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조만간 좀 터져나올 거라고 이건 봅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라고 문자. 보냈다 한동훈 후보에게 1월달에 그랬는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위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가정법을 한번 동원해 보면 어떨까요? 최진 원장이 말씀하신 국민 앞에 뭐 진솔하게 사과하고 등등의 모습을 일부러라도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두하는 거예요. 네. 기자들 앞에 서서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거에 사과를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즉 공개 소환 조사의 모양을 연출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냐 안 나은 거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비공개로 갔다가 네. 나오고 나서 조사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당당하게 만약에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면 포토라인에서 사과하는 게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약간의 효과라도 기대한다면 그렇게 하는 그런 건데 거죠. 예. 지금 그냥 거의 요식행위처럼 지금 뭐, 지나가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지금 모든 게 정치 공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김건희 여사가 서는 순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감당하는 부담은 너무너무 클 거라고 봅니다. 더 커졌다? 예, 그리고 포토라인에 섰던 이런 장면들은 과거에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들이 크게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 너무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진솔하게 국민 앞에 고개 숙여서 반복적으로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단순히 사과에 그치지 않고 이후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또 국내에서 움직일 때도 그런 모습들이 진짜 반성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꾸 꼬이고 복잡하고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지금 그 문제도 있잖아요.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그 의혹에서 김건희 별의별 얘기가 여사를 다 통해서 나와요. 뭐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혼을 자기들이 시켰다는 네, 식의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발언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는 뭐 태도 얘기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태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은 디올백 문제 같은 거는 태도로 상당 부분이 해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렇죠. 디올백이 액수가 사실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큰 액수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너무 이게 좀 화가 났어요. 오랜 동안 시간 끌고 타임을 놓칠 때도 놓쳐서 그렇기 때문에 태도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디올백 문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최상병 무슨 전화라든지 뭐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디올백부터 먼저 방점을 찍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요 다른 문제들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입니다. 저는 이게 일단 1차 관문이라고 봐요. 디올백 문제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확실하게 낮은 자세, 진정성 있는 자세 해서 국민들에게 점수를 좀 얻는 것. 이게 저는 1차 관문이라고 봅니다. 그 타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신다. 예, 최진 원장은 지금도 충분히 저는 그 남아있다고 타임은 봅니다.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지났다고 맨 보신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 모르겠어요. 예. 설령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해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저는 많이 때를 놓치고 많이 늦었다는 데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완전 해결이 아니라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도 김건희 기회는 여사가 있다? 정말 고개를 낮춰서 기회는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낮춰서 진정성이 사과하는 모습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디올백이 오늘 현재까지 요란하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실수했다라는 네, 부분을 네. 김건희로부터 국민들은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두 분이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대통령실이 누구 말을 들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1시 30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은 편이지만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권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보다 혼잡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 분기점과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 각각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설악 부근도 3km 정체입니다.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11km, 또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는 8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둔내에서 횡성휴게소까지 7km 주춤하고요. 이후 새마을 부근과 여주 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사이로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까지 9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열 교수.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거예요. 나경원 후보가 그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 그게 핫했다고 보고 이번 주 핫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나경원 후보도 한동훈 법무장관 때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도 핫한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또 어이없는 말도 제가 하나 오늘 좀 보태겠습니다. 어이없는 말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당대표를 아예 폐지하자, 대통령이 하자 이런 말을 이건 어이없는 말이에요. 이것도 핫한 말이긴 한데 이건 어이없는 말처럼 제가 꼽아서 오늘 제가 3개나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이철우 이렇게 3명의 말씀을 좀 꼽았습니다. 네. 그 특히나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표를 없애고 대통령이 하자는 건 옛날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당 총재 돌아가자는 거예요. 당 대표, 당 총재와 경유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후보에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건 참 보수의 미래가 없다. 좀 이런 식의 그 인식으로 계속 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네. 자, 최진 원장은 금주의 한마디. 저는 아까 좌창렬 교수님 얘기해버렸어요. 저는 그 용산 행정관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태엽 반대바로 깜빡이 까먹었다. 말 정말 이건 핫한 말 열불나게 만드는 말. 그 패스트트랙 건의 공소 취소 요청에 대해서 어제 이제 제가 나경원 의원하고 전화 인터뷰도 했는데 이건 뭐 정치적인 사건이니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여야 할 것도 없이 수십 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정당한 요구였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금방 그만둔 상태에서는 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원내대표 상태에서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 사건이 터졌고 또 많은 의원들이 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법무부 장관에 전화해서 좀 이런 걸 좀 봐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아마 한동훈 대표 당시에 법무장관 이제 단호하기는 거부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는 좀 거부를 하더라도 좀 이 부분을 좀 스무스하게 한동훈 장관이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고 요번에 이제 공개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또 이 후보가 서둘러 했지 않습니까? 점치 사과 안 하는 사이인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지 그래도 하루 걸렸어요. 하루 있다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바로 그다음에 사과를 해서 이제 다행인데 그러나 저는 이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당대회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선 그런 그 공소 취소 부탁 자체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최진 원장은. 예, 요청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공론화 시켰어야 된다고 해요. 공론화를 시켜서 이게 그야말로 여야가 몸싸움 과정이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지만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를 법무부 장관에게 어쨌든 개인적인 친분, 개인 대 개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권 내에서 전화를 해서 이거 취소해 주시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가 이 기소의 어떤 이 우리 체제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렇죠. 국회법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국회법을 왜 개정했느냐 그 당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 나경원 후보의 그 말의 충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인 의미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법무장관이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까 저는 그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거절하는 건데 그때 거절의 그 맥락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말투가 어땠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했다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건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 사법적인 사안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공론화시켰다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를 않고 법무장관에게 얘기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건 검사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어떻게 검사를 그걸 지휘권 행사할 수 없죠. 이 부분 이제 와서 문제 삼으면 물론 그거를 이제 공개한 이 한동훈 후보의 정책이면은 전 상당히 그 이 경선 국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 순수하게 제도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거는 그렇게 나경원 의원의 말을 100%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정치인들이 장관이라는 공직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데 그 전화가 청탁인지 요청인지 협박인지 의견 그 조율인지.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의견 교환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나중에 어느 한쪽이 그걸 강하게 주장해버리면 그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힘들고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워낙 세게 이렇게 서로 맞붙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이제 터트려버리죠. 그때 이것도 언쟁 TV토론 언쟁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도 나경원 후보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건데 이제 이게 의외로 파장이 커졌습니다만은 야권은 이걸 이제 빌미로 해서 이제 세게 밀어붙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뭐 고소 고발해 검찰이 수사도 촉구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판세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최진 원장은 별로 없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영향 없다. 예. 왜냐하면 네거티브 공격만 가지고는 판세를 뒤집기 힘듭니다. 사실은. 애당초에 그래서 아쉬운 게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맹렬하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당정이라는 미래 청사진들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강원 양면 전략으로 갔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씀이죠. 우리 최 교수도 판세에는 별로 영향이 저도 큰 대세는 진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결선 투표 안 갑니까? 갑니까? 그래서 이 말만 이것만 없으면 이 한동훈 후보가 이 나경원 후보 공소치도 이것만 없으면은 결선 투표 무조건 없을 거라고 말씀 자신 있게 드리겠는데 이게 영향을 전혀 안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것만 없다면 결선 투표 안 갑니다 말씀드리겠는데. 결선 투표 근데 가더라도 뭐 가더라도 최종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일 것이다. 저도 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혹자는 누가 2위냐 뭐 근데 저는 2위, 3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표차가 지금 여론사상으로 박빙인데다가 그리고 뭐 특별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별성이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뭐 어대한 구도 한동훈 대세로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끝까지
갈 거다. 갈 거다라고. 저도 결선 투표까지 안 갈 확률이 전 그래도 높다고 봐요. 높다. 그래도요. 저도 한 80% 이상은 1차에서 끝날 거다. 가능성이 그렇게 보는 거죠. 봐야지 알죠. 모레지 봐야지 하는 근데 거니까. 이제 뭐 지금 당원들의 이 모바일 투표 참여 이런 게 조금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낮아졌단 거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낮아진 거, 전 그것도요. 그렇게 큰 의미를 억지로 상관관계 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후보 그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제 뭐 조직력이 발휘가 안 되니까 한동훈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너무 자기적인. 반대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투표율이 낮아지면 네. 조직 동원이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아닌 쪽이 더 셀 수도 그러니까 있다. 저는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드린 네. 건데 그 말에도 그건 너무 그 기술적인 분석 같고 그래서. 근데 조직이 총동원된다 하더라도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세 사람을 아무리 풀어서 해도 한 사람을 못 이기는 이런 전당대회가 전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아까 잠깐 우리 최진원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후보들이 이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예. 근데 네거티브뿐이 아니라 상호 폭로를 하면서 폭로도 이제 폭로적인 거죠. 추후에 야권으로부터 고발당할 건수들이 있어요. 쫙 쌓여 있어요. 지금. 있어요. 아주 많이 쌓여 있죠. 예. 예.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거 저건 야당이 크게 문제 삼을 겁니다. 아마 공소 취소 요청했다는 거 그 문제가 크게 삼을 거고. 또 그 무슨 댓글팀이 있느냐 없느냐 댓글팀, 뭐 이거. 여론조성팀 이거 예. 아주 뭐 큰 아주 이슈를 많이 제기해 놓은 경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자폭 전당대회 뭐 글쎄요, 이런 뭐.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자해 전당대회. 그리고 3명 후보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홍준표라는 김기현,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 뭐 총 공격을 한동훈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지율에 전혀 이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하네. 저는 이제 일종의 뭐 메아리 효과 그러니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저쪽에 이제 반작용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당시면 그래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첫째는 한동훈이 총선의 책임론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당원들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총선 책임론의 한동훈은 전적으로 지우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경원이나 원희룡에게 당대표를 맡기기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거죠, 당원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고 정부 여당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맞짱을 두고 다음에 대권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는 한동훈이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견고하게 바로 그 점이죠. 자리 잡고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분 지금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뭐 내지는 보수 지지층들이라는 분들의 생각이 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심지어는 홍준표, 김기현, 뭐 권성동 이런 오래 이 정당에서 정치해온 사람들은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로는 다음 대통령 못해. 그렇죠. 그 정서가 이미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정치 신인인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을 만든 거거든요. 예, 예. 바로 그 셈법으로 네. 그 연장이에요. 다음번에 그나마 기대해 볼 건 한동훈밖에 네, 없어. 그럽니다. 지금 예. 이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 말씀하신 거를 미리 한동훈이나 이제 나경원이나 이제 원희룡을 알고 과거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저는 판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무참하게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래 정사진 이런 부분.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그 임무도 너무 식상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겁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 그게 인물 대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판을 뒤집기 어렵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인물도 그렇고 그 인물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올드하고 이걸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예. 찾아오겠다 이런 판단이 왜냐면 상당히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 이분들에게 같아요. 좀 식상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네. 진짜 이 선거 과정을 보니까 정말 네거티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역시 이분들은 너무 오래된 분들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예, 보여져요. 자, 그렇다고 이틀 후면 이제 결론이 날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축하 나는 보내겠지만 일주일 뒤부터 흔들어 낼 거다라고 하는데 팀워크 프로젝트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주. 네. 예상 좀 하도록 해보고요. 네. 그 아까 그저 전현희 의원 얘기 나올 때 했던 게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예. 지난 금요일 날 한 번 있었고 뭐 임성근 사단장 등등 몇몇 증인들은 출석을 해서 또 대답들을 하기도 했고 다음 주 금요일은 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뭐 명품 백수 사건 관련 등등 해서 또 한 번의 청문회가 남아 있고 이런 겁니다. 우선 지금 여야는
이 국민들의 청원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냐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들 설왕설래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 적은 없어요. 전례는 없으나 전례는 국회법에 있다는 게 있어요. 야당의 주장이고. 국회법에 제가 읽어보니까 국회법에서 그 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개최한 그 야당의 의도는 별개로 하고 그거야 뭐 정책 속셈은 다 있는 거니까 적어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단지 그 의도가 여권에서 볼 때는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이다, 수순이다. 이거 전 거긴 동의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청원이 130만 원 돌파했고 물론 거기 이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탄핵 사유가 아닌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자체를 조사하자고 여는 청문회 자체를 위법하다,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논리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조진 원장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무대포 전략이나 야당 전략은 단순하다 했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뭐 아수라장 전략이랄까 뭐 청문회 증인들이 뭐 23명인데 거기에는 뭐 김건희 여사도 있고 또 검찰총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인들이 출석을 국회에 하든 안 하든 그냥 뭐 밀어붙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잘못하면 정부 여당의 무덤이거든요. 지금 환경부 장관 있고 그렇죠. 대법관도 있고 청문회. 예, 그래서 또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예, 방통위원장 그 아주 정말 골치 아픈 건데 이틀이나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청문회, 특검 정국, 그 다음에 이런 김건희 겨울병 문제, 사과 문제 이게 이제 전방위로 한 국직구장 5개. 를 그냥 야당은 밀어붙이는 거죠 뭐. 근데 제가 시간 좀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크게 봐서 말이죠. 2010년도에 무상급식 이런 걸 잘 안 받아들였죠 보수가. 예.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그 추천 그 국민들 그걸 살펴보자 해서 안 돼서 이제 보궐선거에서 졌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등장했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수가 바뀌었다고요. 2012년도에 박근혜가 들어와 가지고 뭐 그 경제 민주화 얘기하고서 2012년도 총선과 대선 이겼어요. 거기서 보수가 크게 느껴야 될 게 자꾸 우파 좌파들 얘기하는데 보수는 자꾸 좌파로 좀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보적 의제를 좀 받아들이는 거. 그때 좀 경제 민주화나 이런 것처럼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수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보수가 재건될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정치적인 사건을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나경원 의원처럼 우파의 눈물을 닦아주라 이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최진 원장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막 무더기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지금 뭐 청문회, 특검, 탄핵만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속수무책이에요. 왜 의석이 없으니까. 예. 이걸 막으려면 말이죠. 그렇게 정말로 전향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진짜 제도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제도적으로. 예. 근데 그거를 못 읽고 자꾸 우파의 눈물 닦아줘야 된다. 우리 우파를 균열시킨다. 이래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고. 최창열 교수가 2010년, 11년, 12년까지만 얘기하셔서 그런 거예요. 2012년 경제민주화 그다음 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동원해서 그렇죠. 정치개혁 아젠다를 선점해가지고 대선에 이겼습니다. 근데 대선 승리한 직후부터 정치개혁도 경제민주화도 하나도 진전을 안 시켰죠. 안 됐죠. 반면에 그 당 안에서 진박 간별사들만 활동을 맞죠. 했죠. 예. 그 결과가 탄핵 아닙니까? 그래, 바로 그걸 모르고 있어 아직도. 아니 그걸 한번 그때 경험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준석 대표 등등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간신히 대통령 된 거예요. 근데 되자마자 자기 대통령 만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 행보와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진윤 간별사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 그 윤핵관이란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궤적을 다시 한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참 답답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그게 보일 텐데 왜 그걸 복귀를 못하는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산 놈은 산인데 이제 이거를 확 바꿀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저는 이제 7월 23일 전당대 이후에 대통령과 새로운 당 대표 관계, 당정 관계 이 부분에 따라서 저는 그렇죠. 앞으로 완전히 급전직하해 버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점점 회복하느냐 이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사실 기존의 수직적 당정 관계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 부분 안 동의하는데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친유는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당정의 갈등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밀당 이른바 밀당 관계로 간다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밀고 당겨하는 관계로 가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당도 살다고 보는 거죠. 예. 정책적이 아닌 거 김건희 문제 이건 아니다. 국민이 사과한다면 당 대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티격태격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건 아주 바람직한 갈등이고 그런 갈등은 필요한 갈등이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예스 예스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된다면 이렇게 밀당의 관계 그것도 단순히 수평적 당정 관계도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거는 최진 원장이 언급하신 그 밀당이 밀당의 관계. 정치적으로 표현돼서 국민들 눈에 좋게 내지는 뭐 뭔가 좀 변화가 있네라고 느껴지게끔 하려면 예. 고도의 정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검사만 해오신 이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만약 된다면 예. 그런 고도의 정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용구 당대표 보좌관 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신한국당 대표 시절에 당사에 제가 근무했었는데 보좌관을 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정식 직책은 국회 보좌관이었고 국회의원 이용구의 보좌관이었죠. 예. 당 대표였지만 그때 이용구 대표와 김영삼 대통령이 매주 주례회동을 했다고요. 제가 정확히 옆에서 거의 같이 청와대를 들어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수직적 관계 맞죠. 대통령과 총리 관계니까 선출직이 아닌데 그분들께 할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갈등 아니죠. 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대통령도 당시 대표를 존중하고 총리 출신이긴 합니다만 또 총리도 물론 대통령의 깍듯이 하지만 할 얘기를 했던 걸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지금 총리 시절 얘기예요. 당 대표 때 예, 총리 출신 당 대표. 예. 당 대표 때 대통령과 그러니까 네, 총리를 네. 넘는 당 대표였죠.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과거 얘기를 꺼낸 게 그때 강삼재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있었어요. 사무총장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이 할 얘기 좀 했다고요. 대통령도 존중을 했고 뭐 끝은 이제 그 IMF 때문에 끝은 안 좋았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정권을 뺏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변화가. 저는 그 태도를 가지려면 저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공멸 의식을 느낄 때 저는 그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도는 뚝뚝 떨어져서 10%대로 떨어지는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 그리고 당 대표, 예를 들면 한동훈이 됐을 경우 한동훈에 대한 책임론, 당 대표 이렇게밖에 못하냐. 대통령 어떻게 하나라는 공멸의식이 생기면 말하자면 절박하면 두 사람은 과거 옛정을 생각해서 다시 최진 원장님 뭉칠 수 너무 있다. 막 급해요 마음이. 네. 제가 아까 분명히 그거는 우리 다음 주부터 얘기해야 할 소재다. 예. 다음 주부터 이 관련된 얘기는 할 만한 건수가 무궁무진하게 터져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표가 지금 한동훈이 된다면 만약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그 우선 그 한동훈 대표가 되는지부터 지켜보고 예. 그 후에도 조금 뭐 대통령실과 당 대표의 관계에 또 이런저런 얘기거리 소재가 나온 후에 네. 그때 해야 할 얘기를 아이고. 벌써부터 하시면 어떡하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급해가지고 많이. 점점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예. 아까 표현하신 대로 뭐 양쪽이 막 서로 싸운다. 뭐 이건 뭐 서로 공멸하는 공멸하는 거고 거죠. 밀당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또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임기도 많이 남았으니까 대통령 임기가. 그렇어요. 예. 근데 그 밀당의 관계가 좋게 보이느냐 나쁘게 보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야말로 정치적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윤 대통령 주변에서 좀 이렇게 떨궈져 나가신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된다 저거 금방 파탄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는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가서 얘기해 더 이상 전 말씀 안 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티 히깅스가 부르는 카사블랑카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